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전략 파트장님과 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책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화도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측하신 분들도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문 의원님 먼저. 네. 뭐 동결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틀렸는데. 네. 그 사실 지난주에 조사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자분들한테 저희 전망을 드려야 되니까 물어보길래 제가 다른 분들은 뭐라고 하고 있냐고 그냥 맞춰서 묻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다 동결이시던데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동결 이러면서 이제 동결을 냈다가 네. 이게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뭐 인상론도 한 절반 정도 되는 쪽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파트장님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서요. 예.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동결 얘기했다가 일단 이번에는 뭐 계속 틀렸지만 뭐 이번에도 좀 틀려버렸습니다. 강승원 위원님은 어떠셨나요? 뭐 사실 저도 일단 동결을 봤었고 총재도 없고 인수위가 어쨌든 인수를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캘린더상 4월, 5월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선제적 인상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까라는 고민들. 그래서 뭐 동결 저도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상을 해버려서 조금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해요. 우리나라가 보면은 늘 약간 그 인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인사 쪽을 언급하기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특히 정부 쪽 인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뭐 맨날 기자분들도 저한테 물어볼 때 아니 총재 없는데 올리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셔서 저도 뭐 그러겠죠. 뭐 그렇게 말씀은 드려왔는데 아마 이번에 총재 안 계시는데도 인상을 한 걸 보면은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말뚝을 박아서 내가 없어도 뭐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기존에 이제 지난해 8월부터 금리가 이제 인상이 계속 됐는데 그때 인상될 때부터 뭐 인상의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좀 전반적인 합의가 충분히 됐고 그 의원들 사이에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1월달에 인상했으니까 타이밍상 뭐 되긴 했거든요. 3개월에 한 번.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올려왔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늦추면은 약간 좀 늦어질 수도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총재가 없으니까 안 올리겠지라고 했다가 허를 찔린 그런 그래서 금리는 오늘 어땠어요? 그거에 뭐 반응을 했나요? 금리는? 이제 금리가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이제 뭐 시황에는 오늘 뭐 금통위 내용이 좀 비둘기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주상영 의원이 금통위원 중에 가장 좀 고참이어서 지금 오늘 회의를 좀 주재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분은 좀 중립적인 얘기를 했었고 원래 좀 성향이 비둘기세요. 좀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시장이 오늘 강해졌다. 금리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뭐 단기물 쪽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뭐 저는 그래서라기보다는 다 동결로 생각했는데 올렸으면 악재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가 막상 시장은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 좀 강세 재료로 반응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낙에 시장이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좀 이제 이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침 좀 비둘기 금통위원분이 나오고 하시니까 좀 그렇게 강세로 반응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뭐 다 듣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기자분들 질문에도 이제 물가 인상이 계속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그쪽에 대한 고려가 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는 계속 살아있는 것 같던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강해졌던 이유도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워낙 가격이 쌌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즉 연준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립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래서 물가를 경제를 꺾어서라도 잡겠다. 그쵸. 혹시 그게 한은도 그런 스탠스일까라는 고민이 하나 있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상현 위원이 오늘 얘기한 거는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정도의 이야기를 주셨고 그러면 뭐 중립 이상까지는 안 가려나 보다 라는 안도감. 두 번째가 물가인데요.
뭐 사실 작년 8월에 올릴 때는 물가보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부동산 타겟인 맞아요. 정책이었고 네. 그게 슬쩍 잘 바뀌어서 물가로 여기까지 쭉 넘어온 건데 어쨌든 8월부터 지금까지는 물가 일변도로 금리를 올려왔다면 오늘 주상현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제일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견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든 거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테이블 위에 물가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세미나를 가거나 질문을 받을 때 경기에 대한 질문을 아무도 안 하세요. 네. 일단은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없다 콜이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경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하는 그런 신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이제 금통의 분위기가 흔히 말하는 물가 일변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끝냈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공포감은 거의 정점 정도? 그러면 그 다음을 좀 보자. 경기에 대한 고민들을 시장이 하면서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셌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듣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오늘 발표하신 주 의원님은 제가 더 몰라서 뉘앙스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는데 두 분 전문가시니까요. 그거는 뭐 저희도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해석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경기에 대한 게 약간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경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한은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경기에 대해서 가장 큰 이제 이슈로 들어갔던 문구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이제 통화정책 방향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물가에 이제 상하방 요인을 같이 주죠. 이제 물가에는 상방 요인이죠. 물가는 상방 요인인데 다만 경기에는 이제 하방 요인이다 보니까 그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의 의견의 어떤 다양성을 좀 가져왔다. 그 이제 다양성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게 연준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이게 약간 비슷하게 퍼져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연준의 점도표도 지난번에 나왔던 걸 보시면 뭐 중앙값은 분명히 높아졌는데 네. 그게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점도표의 분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분포가 좁다가 이번에는 이제 중앙값이 올라오면서 이제 넓어졌어요. 네. 그 얘기는 물가가 앞으로 전쟁 때문에 혹은 고유가 때문에 높아질 리스크도 있으나 정반대로 경기가 또 망가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점을 낮게 찍은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도표가 전체적으로 막 고무줄 늘리듯이 이렇게 쫙 늘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도표라는 게 없어서 딱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오늘 이제 주상용 의원이 얘기했듯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물가 하나만 상방을 보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미국이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오늘 굉장히 키워드로 이제 하셨어요. 네. 미국은 이제 미국 물가가 지금 러시아보다 높거든요. 네. 러시아는 그렇게 뭐 통화 가치가 다시 정상화되긴 했지만 이제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굉장히 제재를 때려 맞는 나라보다도 물가가 지금 미국이 이제 높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좀 과도한 초과 긴축을 하는 게 맞다. 여기서 이 초과 긴축이라는 건 이제 중립금리라는 개념 대비 더 이제 올리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좀 다르다. 이것도 이제 오늘 좀 시장에는 비둘기적으로 받아들여진 한국 내용이었던 물가가 거죠. 그렇게까지 안 오를 거라는 약간의 안도감이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미국도 네. 사실 작년에 3% 네. 4% 갔을 때 네. 끝이다. 네. 이러다가 그래서 한두 달 기다가 갑자기 이제 팡 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면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걱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약간 우리가 약발의 비교를 좀 하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약을 먹었을 때 그 약발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약발이 잘 받냐면 평소에 약 잘 안 먹고 좀 뭐 운동 열심히 건강하게 하고 뭐 먹을 거 잘 먹고 이런 평소에 약을 잘 안 먹는 분이 약발 잘 받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제가 늘 보면 미국은 어떤 정책발을 굉장히 잘 받는 나라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규제가 없어서 그래요. 네. 규제가. 근데 상대적으로 유럽이랑 한국을 보면 이게 경제 그 전통적인 교과서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미국보다. 미국은 그런 그 교과서가 되게 잘 통하거든요. 효과도 바로바로 나타나고 돈 푸니까 바로 인플레 오고 유럽도 이제 오긴 했는데 이게 좀 한 박자 늦게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보면은 한국이랑 유럽은 미국보다는 인플레가 조금 늦게 네. 그리고 좀 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규제가 입장입니다.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건가요? CPI 10%인데 1% 나오는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가격이나 뭐 네. 임금 그리고 고용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고 유럽도 뭐 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좀 자유롭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보다는 그래도 다들 규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약발이 늦게 혹은 덜 받는 그런 나라로 좀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얘기로 오늘의 금통위 분위기로 봤을 때는 물가가 한국이 지금 예상보다 많이 오르더라도 금리는 그러면 강하게 안 올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느껴지셨던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고 왜냐면 왜 이 타이밍에 경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됐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의미 없는 수사라고 하는 프레이즈가 뭐가 있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수출이 좋아서 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표현은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수출은 한국인들의 수요에 기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유럽 애들의 수요에 기대는 건데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걔네들의 수요가 구축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수출로 인한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금리 올렸지만 수출이 좋아요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희들이 물건을 팔아먹는 주요 이제 소비 국가들의 긴축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당장 5월부터 이제 빅스텝 이야기도 나올 거고 유럽도 이제 3분기에 APP를 끝내냐 마냐가 오늘 뭐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금리를 올릴 때는 야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물건 팔아먹는 국가들은 여전히 완화적이니까 우리가 올려도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있었겠지만 당장 하반기부터는 걔네들의 수요가 위축되면 한국 수출에 대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몹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수출 궤적과 하반기 연준이 실제로 진짜로 50bp 4번 올릴까? 2번? 3번? 본인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가계의 수요가 실제로 꺾여버리면 지금 보고 있는 한국 수출 궤적 전망치가 다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한은의 스탠스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미국 좋고 유럽 나쁘지 않으니 우리 금리 인상 좀 해도 비빌 언덕이 있어였다면 이제는 그 비빌 언덕이 조금 사라지니 훨씬 더 신중하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조금 그 시장에서 조금 눈치를 좀 챈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차법이 생겼기 때문에 지난 한 1,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전세값이나 월세값이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보통 여름이 되면 임대차법 그 연장이 끝나고 근데 분명히 저희 우리나라는 물가에 임차료는 들어가거든요. 집값은 안 들어가. 그렇죠. 미국과 다르게. 그럼 그게 만약에 튀고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한전이 1분기만 적자가 5조 난다는 얘기가 있고 부채가 뭐 몇십 조고 한전체 금리가 뭐 3.5%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과연 공공요금도 지금까지 눌러왔는데 이걸 냅둘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물가를 자극한 요인들이 되게 많은데도 안 할 거다.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공공요금, 전세, 임차 이런 게 사실 하반기에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전세 가격이 마이크를 조금만 당겨 주시겠어요? 전세 가격이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안 올랐다라는 건 조금 사실과 다른 이야기 같아요. 오히려 네. 뭐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 상승폭은 더 커져서 네. 지금 미국의 렌트비가 급등하고 있는 게 사실 저희가 딱 1년 전에 겪었거든요. 네. 작년 연초부터 전세 가격 상승률이 급등해서 네. 물론 이제 2011년보다는 덜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작년 10월이 고점이었고 오히려 한국은 지금 렌트비는 피크아웃 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임대차 3법이 2+2가 끝나고 나서 일거에 올리는 거래들이 생길 텐데 그럼 그 올리는 거래들을 어떻게 모델링을 할지는 네.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일단은 전체 시장 가격 지수 기준으로는 전세 가격 급등,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렌트비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미 작년에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주시긴 하는데 반대로 그럼 과거에 전기세를 한시적 인하를 해줬다거나 이럴 때 물가가 크게 낮아졌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가중치 차원에서 렌트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우리나라 물가 기여도를 누가 제일 끌어올리고 있냐? 압도적으로 3월 기준으로 기여도 기준으로 보면 1등이 휘발유, 2등이 경유예요. 근데 기여도도 3등이 전세인데 전세보다 한 3.7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전월세가 다 끌어올리다가 전월세의 기여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고 유가가 압도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면 아마도 휘발유 경유 가격이
3월 달에 워낙 급등했으니 4월 달 현재 가격만 유지돼도 일단 한번 전화비로 꺾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물가에 대한 고민 당연히 없지 않겠지만 거의 한 반기 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경기에 대한 성장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올 여지는 생겼다. 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06년 그러니까 되게 옛날인데 그때도 사실 한전이 적자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죠. 규모가 너무 커졌죠. 그게 지금 압도적으로. 한전이 보면 그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프랑스와 영국의 차이였는데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많이 안 올랐었고 영국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결국 규제의 차이였어요. 프랑스는 전기요금을 규제했고 영국은 그냥 자유롭게 시장에 내버려 뒀거든요. 그게 이제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이기도 하고 한국은 대륙법을 따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결국 한전의 적자라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 규제에 의해서 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7월이 되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약간 시장의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랑은 좀 다른 생각인 네.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는 무조건 수급이 1등이다라고 봐요. 이 전세 쪽은.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왜 전세 가격이 많이 임대차 3법 시행 후에 튀었냐. 임대차 사업하다 보니까 다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그럼 새로운 물건이 시장에 안 나오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수요 공급이 미스매칭이 나오면서 이제 한번 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약간 또 안정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올해 7월이 돼서 만기가 이제 4년이 되니까 이제 나온다면 저는 아마 공급이 새로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전세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런 걸 다 이제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유가와 환율 그렇죠. 같아요. 네. 유가와 환율. 그러면 이제 유가는 지금 전쟁 전 레벨로 다시 좀 돌아간 네. 상황이고 환율은 좀 높은 편이라서 뭐 전반적으로 물가 압력을 확실히 가하는 건 맞고요. 이번에 그 금통이 오늘 끝나고 나서 작은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주상영 의원이 그 프레스를 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대략 한 4% 언저리까지 좀 갈 수 있다. 그게 지난번에 2월 달에 발표했을 때 하는 전망치가 3.1%였었거든요. 네. 올해 물가 전망치가.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높아지는 엄청 그렇죠.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그 한은에서 이제 공식 자료를 내서 그거는 주상영 의원이 뭐 민간에 전망치를 보고서 얘기한 거지. 이제 한국은행 올해 공식은 5월달에 아니다. 5월달에 발표하거든요. 네. 5월달인데 그때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거는 이제 주상영 의원의 개인적인 네. 뭐 참고 사항이고 뭐 아직 저희 그 한은의 공식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네. 한은도 이번에 뭐 4% 근처 물가를 그 주상용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신경을 좀 썼던 것 같고 뭐 저는 거기서 받은 느낌은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4% 정도의 물가 상승이라면 뭐 금리 인상을 현재 페이스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정도? 네. 그보다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근데 4%가 만약에 올해 이제 넘는다. 네. 그러면 조금 걱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4% 언저리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겠고 뭐 유가와 환율은 사실은 저희들의 어떤 전망 영역을 좀 벗어난 네.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시나리오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이게 연초부터 이게 혼란이라면 혼란이 온 게 미국이 여러 원인으로 물가가 너무 빠르게 튀면서 이 금리에 대한 우려와 이 혼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실 올해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이미 반년 이상 지나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폭삭 늙으셨네요. 이 짧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냥 서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은 주식도 주식시장대로, 힘들고, 채권시장은 채권도 채권시장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안정이 되려면 미국 물가부터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혼란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물가는 저희가 굉장히 이제 핵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늘 MOM 물가를 보거든요. 전월비.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나 그 통화정책 하시는 분들은 전년 대비 물가를 많이 보세요. 네. 그럼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 MOM이 훨씬 마켓 입장에서는 중요해요. 네. 그 어제죠. 어제 새벽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 대비 비슷하게 나왔는데 금리는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볼 때 코어 물가, 핵심 물가, 휘발유와 음식료를 제외한 물가는 예상보다 낮았어요. 또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뭘 빼냐면 임대료를 빼요. 네. 그래서 유가, 임대료, 그 식료품 이거 다 뺀 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수요 측면에서의 그 물가 압력을 볼 때 이렇게 빼서 보거든요. 이건 좀 조심스럽게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가를 뺄 때도 저희는 늘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보통 그냥 빼면은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핵심 물가가 그렇게 하락 추세니까 야 이거 이제 물가 피크아웃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조금씩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고 근데 조금씩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보는 거고 특히 저는 이제 우리들은 분석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아주 높은 고빈도 지표들을 계속 봐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요즘 그 미국의 트럭 운임과 관련된 그 트럭 함대, 트럭 플리트들의 그 운송 수요 네.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요즘 뭐 컨테이너 운임 얘기하시는 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컨테이너 운임이 지금 다시 엄청 떨어졌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트럭 운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오는 인터뷰들은 굉장히 그 운송 수요가 떨어졌다. 물 운송 수요가 많이 줄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뭐 월마트에서 뭐 1억 2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면서 트럭 운전사를 모집했는데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하고는 있으나 실제 개별 사업자들은 지금 짐을 못 구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집값이 문제긴 한데 모기지 레이트가 늘 집값을 1년 선행해요. 그럼 지금 모기지 레이트가 5%를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값도 시차를 두고 임대료와 포함해서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특히 선행 지표와 그 고빈도 지표를 봤을 때 좀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몇 번 당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중고차도 이제 많이 떨어져서 중고차 이제 진짜 꼬시 쳤나? 뭐 이러다 또 올라갔거든요. 과거에 한 2번 정도 그랬는데 좀 조심스럽지만 물가가 드디어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닌가. 강용권님 생각은 강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약간 물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난 말씀하신 대로 CPI 발표되고 나서 고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사실은 파월도 같은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그러게 몇 번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작년 4월에 물가가 갑자기 3% 4%가 확 네. 거의 한 1.5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때 파월이 굉장히 강하게 일시적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게 실제로 이제 연준 자료 보면 물가 기여도를 공급 측, 수요 측으로 나눠서 주는데 4월에 튀는 거 봤더니 다 공급 측에서 올라갔더라. 야, 공급 측은 목재 가격 같은 거 봐라. 연초에 급등해서 빠지지. 이거 금방 빠질 거야 라고 보다가 네. 뭐가 문제였냐면 연말에 한 번 공급 측이 더 뛰더라고요. 네. 뭐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한 번 더 뛰었고 실제로 좀 더 무서웠던 건 수요가 쓱 올라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수요도 역사적인 수준에서는 꽤 수요층 물가 상승이 세거든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은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도 물가가 피크아웃을 했건 그건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면 연준의 시장 통제력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1분기에 미국 채권 지수 수익률이 역사상 가장 낮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뭐 채권 시장 대학살이 볼컷돼 있었다고 하는데 역사상 가장이요? 그때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채권 하시는 분들이 진짜 힘들었던 거는 지수 수익률 기준으로는 미국 기준 이 정도 수익률을 본 매니저분은 없다라는 정도거든요. 네. 그 정도를 각오하고 연준이 지른 거예요. 우리 1년 동안 실패했으니 할 거야. 그러면 한 달 정도 나온 지표를 가지고 좀 천천히 할게 이런 속도 조절 이야기를 주진 않겠죠. 네. 어차피 진짜 피크아웃이 아닌 후행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연준은 조금은 오버킬을 각오하고서도 긴축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뭐 얘기가 잠깐 지나갔는데요. 근데 뭐 CPI는 좀 꺾인 수 있다고 해도 이제 PPI는 또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발표됐던 PPI가 되게 높게 나왔었죠. 네. 예상보다 좀 상회했었는데 이제 그에 따라서 꼭 그러면은 인플레 우려가 있는 건데 또 금리는 또 떨어졌어. 오늘 새벽에.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채권이나 통화 정책은 이제 CPI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CPI와 PPI의 갭 제가 나와서 늘 얘기해 드리는 거지만 진짜 선수들은 갭을 봅니다. 아. 늘 스프레드와 갭을 봐요. 네. CPI와 PPI의 갭이 주식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CPI가 만약에 꺾이는데 PPI가 올라간다. 그 얘기는 기업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가에 대한 부담을 원재료에 대한 부담을 고객들한테 전가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가 부담은 올라가고 매출은 올라가지 않는. 네. 이게 바로 이익률을 깎아먹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고 실제 그림을 그려봐도 CPI와 PPI의 갭과 기업들의 실적 간에는 굉장히 높은 상관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면 CPI는 어차피 앞으로 둔화되는 쪽으로 갈 거고 주식 안 좋으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좋을 거고 네.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안 할 거잖아요. 네.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성장률이나 투자에 대한 요구는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금리는 떨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다들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PPI가 높았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금리 하락 재료로 받아들였던 게 아닌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되게 죄송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근데 PPI가 네. 이렇게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오늘 좀 해석을 올랐습니다. 예. 자기 편한 대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리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PPI의 그 영향을 좀 덜 받는 주식들이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보통 자기 편한 대로 다 해석을 합니다. 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강성원 의원님 어떻게 저도 생각하세요? 비슷하게 보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벤트가 발생해서 물가가 올라왔을 때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이벤트가 계속되면 해결되겠지. 근데 저희가 연말 연초를 넘어오면서 가장 큰 공포는 흔히 말하는 웨이지 스파이럴. 뭐 기업들은 어차피 가격 전가해서 마진 축소 안 되는데 임금 사람들 빨리 구해야 되니까 임금 올려가면서 흔히 말하는 나선형으로 물가가 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공포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럼 그게 왜 지금까지 안 나왔을까 보면 사실 모든 기업들이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기업 분석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기업 분석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바게닝 파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잖아요. 그걸 모든 기업들이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의 상황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전체 어익이 줄어들면서 결국 균형을 찾아가는 건데 이번에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면 그냥 임금을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걸 했을 때 네. 진짜 나선형 구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모든 기업들이 감내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어느 임계점이 어디 맨지는 감히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특정 임계점을 넘어가서는 모든 기업들이 이 모든 비용 상승을 가격 전가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봤던 건데 그런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그 상관성 중에 하나가 이 금리와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네. 미국의 은행주와 미국 금리 간의 상관성이거든요. 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주가 마켓 대비 아웃퍼폼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관계식이 이제 늘 보통 성립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랑 그 금융주의 상대 성과를 그려보면 이게 같이 가다가 그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4월 초에 어긋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원래 은행주가 아웃퍼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언더퍼폼 하면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금리 레벨, 그게 대략 이제 미국채 금리 기준으로 2.6% 전후가 되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금리가 오르면은 당연히 은행주가 좋죠. 네. 근데 너무 오르면 은행주는 실적에서 경기가 나빠질 거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럼 실적에서 안 좋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어떤 레벨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마켓의 생각이 대략 한 2.6% 정도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알게 된 거고 네. 그 2.6% 정도의 이제 미국채 금리를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경기 이슈. 아니면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은행들도 뭐 괜찮고 뭐 금리도 뭐 같이 은행이랑 코릴레이션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레벨.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4월 초에 좀 마켓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금리 레벨이 2.6인 줄 알았는데 네. 자꾸 올라가요. 네. 그럼 그거를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생각보다 경기 체력이 더 세다라고 네. 판단해서 주식을 사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금리 계속 오르니까 할인율 높아져 주식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과거에 이랬다라는 시나리오를 보면 지금 어쨌든 다 뚫려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논리인 게 그럼 어느 정도 임계치에 가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개별 주체들이 못 버티는 레벨이 어디까지일까?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쨌든 미국의 정부 부채는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못 버티는 레벨이 어디까지를 추정을 해보면 네. 뭐 대략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2.75 정도 위에 올라가면 미국 정부도 못 버텨요. 미국 정부도 2.75. 얼마 안 남았네요. 미국 정부가 못 버티는 못 버틴다는 게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준? 이야기냐면 디폴트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네, 네. 미국 역사적으로 이자 비용 대비 GDP 비중이 제일 높았던 때가 아버지 부시 때 3.2%였는데 네. 역사적 가장 높았고요. 그 정도 되니까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감세 정책 철회하거나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경험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레벨이 어차피 정부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정부가 못 버티는 레벨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어느 임계점에서 정부가 정책을 선회했는지를 보면 대략 이자 비용이 GDP 대비 3.2 정도 되면 아예 정책을 바꿔버리던가 네. 연준 손을 비틀어서 금리를 낮추던가 하던데 그거를 올해 역산해 보면 2.75더라. 그러면 아까 파트너님 말씀하셨지만 대략 10년물 기준으로 60에서 75 레벨대에 가면 민간도 정부도 흔히 말하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바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10년물 2.2, 2.5 올 때는 어떤 전망을 드리냐면 흔히 말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상단, 시장이 최근에 조금 여기서 멈칫멈칫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경험적으로 이 레벨을 뚫었던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더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얘기하세요. 진짜 큰 그림의 변화가 오고 있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콜을 하셔야 되니 네. 근거는 사실 역사에 없던 일들을 콜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거가 반대로 말하면.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여기서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정말 큰 얘기를 하면서 금리 전망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 일단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해 본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이자 비용 부담까지는 시장에 한번 트라이를 했다. 그러면 이 레벨대에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장기 금리는 그렇게 조금 앵커링 될 것 같은데 연준이 만약에 긴축에 대한 의지를 단기간 내에 뭐 늦출 생각이 없다면 사실은 오히려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싸서 장기 쪽은 조금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뭐 답이라기보다는 이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미국채 기준으로 10년 미국채 기준으로 2% 중반이 연준도 그렇고 많이들 생각하는 어떤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는 마지노선 인 것 같아요. 그걸 뭐 중립금리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네. 그리고 지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나 지금 블라드 총재가 얘기하는 건 그 이상 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인플레를 잡는다. 네. 3%. 한번 과하게 가야 잡는다는 네. 거죠. 3%. 거의 3% 이상 네.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선 2% 중반 넘으면 위험하다는 얘기지. 10년물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2.7이 넘으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게 아니라 넘어가면 미국이 못 견디고 경기 침체 오고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5월달 FOMC에서 지금 빅스텝에 대해서는 이미 약간 컨센서스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분위기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시장의 반응이나 아니면 네. 연준의 지금 그 강한 기조가 계속 갈까요? 그게 이제 강한 기조가 네. 반영이 어떻게 돼 있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더 셀 거냐 아닐 거냐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지금의 그 미국 뭐 선도금리나 기준금리에 대한 선물을 보면 대략 올해 2번 이상은 50bp 올려도
반영이 돼 있는 돼 있다. 레벨이에요. 이미 5월 달에 50bp 인상도 거의 한 90% 정도 확률로 네. 반영이 돼 있고 양적 긴축에 대한 컨센서스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그동안 뭐 브레이너드 이사도 얘기를 해놨고 해서 대략 한 1,000억 달러 약간 안 되는 정도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뭐 때리려고 하는데 이거 막 때리는 신용만 하고 안 때리면은 되게 아프잖아요. 안 맞아서.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그런 상황이고 이게 노출이 되면은 전 끝날 것 같아. 언제 노출이 되냐면 이제 5월 달에 금리 50bp 인상하고 양적 긴축 규모가 월 1,000억 달러 정도 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채권 쪽에서 채권주 기준으로. 네. 그럼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50bp 인상을 해도 뭐 5월, 6월에 해도 연속으로 해도 시장에는 반영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다 아는 재료는 더 이상은 이제 악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 입장에서 전 조심스럽게 2분기쯤이 아까 그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과 겹치면서 고점이 장기금리에서 좀 나오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는 있습니다. 강 팀장님도 비슷하신 네, 저도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보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FOMC의 콜이 굉장히 명확해진 거잖아요. 경제를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채권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실제로 침체로 간다. 두 번째는 저희가 본인 뷰인데 침체를 각오한 금리 인상 QT를 하다가 실제로 침체가 목전에 있고 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보면 그때 가서 리세 조정하겠지. 그러면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일단 채권 시장은 하드랜딩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프라이싱을 할 수밖에 없다면 저 역시도 이제 2분기가 고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장기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에 대해서도 오늘 질문 나온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없냐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두 분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오늘 뭐 그 질문이 그 기자회견 때도 나왔는데 네. 이제 역시 이제 경제를 배우신 분들은 그 정의를 먼저 하고 가시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불황은 2분기 연속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네. 그래 이제 우리가 불황.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불황 더하기 인플레니까. 네. 여기 스태그플레이션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는 잘 없고 뭐 이제 불황은 분명히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분들이 보실 때 하는 정의고 이게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일반인들은 자기가 느끼기에 경제가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자기 느끼기에 장바구니 물가가 높으면 그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래요. 사람들이 경제는 다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물가는 높아요. 저는 뭐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뭘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을 사람들이 하나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숫자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벌써 주유소만 가도 뭐 휘발유가 지금 2,000원인데 그러면 이거는 확 와닿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이미 왔다. 거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어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에 저희가 구애받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자산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환경 안에서 테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굳이 공식 기관에서 명칭을 붙여주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질문과 대답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저는 제가 많이 듣는 제가 이제 부동산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강하게 한다는데 한국은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18년도에도 금리 역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를 계속 동반해서 상승할지 아니면 이건 좀 역전이 돼도 어떤 조건이면 괜찮은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강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금리 역전에 대한 질문들은 대부분 이자율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들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금리가 역전됐을 때 이자율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국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일단은 선진국이 아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채권 잔액 보유 규모가 워낙 높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채권 잔액의 거의 40~50%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국채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되고 들고 있는 거 대부분 국채 통화증이가 그거 해도 20%가 안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전에 금융위기 때 이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큰 손들이 템플턴 펀드 같은 글로벌 이제 뭐 대형 운용사, 헤지펀드 뭐 이런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외국계 중앙은행과 국펀드 자금이 제일 많아요. 얘들이 해외 채권 사는 이유가 외화 다변화를 위해 사거든요. 달러는 깔고 달러 외 통화를 구하고 통화를 금고에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채권 사는 건데 애초에 한국과 미국 채권을 비교하는 거는 한국인의 시각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누가 감히 한국과 미국을 펴놓고 롱숏을 할 생각을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달러는 깔고 가는 거고 중앙은행 국보펀드의 시각 기준은 2등 찾기 싸움이에요. 대략 AA 등급 이상 중에서 금리 제일 높은 나라 누구야?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가끔 이제 호주랑 싱가포르이 저희랑 비슷하게 금리 올라올 때가 있는데 걔들은 달러 패그잖아요, 사실은. 그럼 사실은 걔들 입장에서 한국 채권은 안 사면 안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사실 17, 18년도에 금리 역전됐어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강하게 원화 채권을 샀던 전례가 있는 거고 이번에도 금리 역전되면 돈 빠져나가라는 논리가 사실은 저는 꽤나 한번 지난번에 무참히 깨졌던 논리이기 때문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뭐 이번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성장이 핵심. 왜냐면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보면 한국이 경제의 선행지수 같은 거잖아요. 미국이 긴축해서 안 좋아지면 한국이 더 안 좋아져 있어야 되는 게 맞아서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을 그렇게까지 고민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은 그 자본 이탈 때문에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근데 그 근저에 놓여 있는 생각을 가만히 보면 그 경제학 원론에 있는 생각이거든요. 금리가 높은 나라는 통화가 들어오고 즉 강세가 되고 낮은 나라는 빠져나간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한국을 아주 큰 선진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적어도 유로권이나 네. 일본처럼 한국 원화가 진짜 엄청난 기초 통화예요. 그래서 일본처럼 금리가 낮으면 엔화를 빌려가지고 뭐 고금리 통화에 투자를 해. 이러면은 당연히 환율이 움직이면서 자본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한국 같은 나라 원화를 누가 금리가 싸다고 해서 원화를 조달해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네. 투자의 대상이 되긴 해요, 한국 이제 원화가. 그래서 이제 금리 역전 얘기가 늘 미국 금리 인상 때마다 나오고 미국 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길어지면 역전 얘기가 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이슈긴 한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늘 금리 역전의 이슈가 아니라 그 한국의 크레딧의 이슈로 봐라. 그러니까 신흥국은 이제 크레딧 리스크,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거시 건전성이 좋으면 금리가 역전이 되든 말든 그냥 깔고 가요. 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어떤 이 나라의 거시 건전성이 망가졌을 때 그러면은 뭐 금리가 역전이 안 돼도 돈이 막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언제 이제 이 나라의 거시 건전성이 악화가 되냐? 신흥국들은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단 그 나라의 물가가 통제가 안 될 때 보통 이제 돈을 너무 풀어서 생기는 현상이고 보통 신흥국들이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또 하나는 경상 적자가 많이 날 때 네. 그래요. 경상 적자. 근데 보통 이 나라가 이제 경상 적자가 많이 난다는 얘기는 보통 유가가 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왜냐하면 이 신흥국 중에서 원유 수입이 많은 한국 같은 나라가 있거든요. 네. 또 하나는 그 경상 적자라는 의미를 경제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나라가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네. 저축한 것보다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거시적으로 뭔가 해외에서 조달을 많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근데 해외에서 조달이 많아진다? 뭔가 좀 위험하잖아요. 네. 빚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특히 단기로 조달했으면.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지표들로 봤을 때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는 이제 뭐 스리랑카나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다른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시 안정성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뭐 가계부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 신용평가사가 이제 보기에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DSR 측면에서 굉장히 건전한 부채들이기 때문에 북유럽도 똑같거든요. 북유럽도 한국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가계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도가 높은데 그 이유는 차주들의 신용도가 괜찮기 때문에 한국도 똑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금리 역전을 지금 그렇게 크게 물론 뭐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보시면 금리 역전돼도 환율이 더 많이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겠네요. 예, 환율은 거의 이제 크레딧 리스크에 반영을 네. 많이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어떤 글로벌 이벤트가 터지면 뭐 코로나 같은 그러면 이제 환율이 움직이긴 하는데 네. 한국 혼자만의 뭐 특정한 나쁜 재료가 발생해서 뭐 환율이 크게 튀거나 뭐 그럴 일은 저는 뭐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강승원 위원님께서 그 미국은 그러면 국가 정부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생각해서 이제 금리의 적정 수준이 2.5% 2.75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 한국도 그런 기준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체력을 봤을 때 지금 환율이나 자금 유출이 이슈가 아니라면 한국의 경제 체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가 좀 적정 금리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조금 한국은 좀 어려운 게 네. 그렇게까지 이제 자료가 일단 없는 게 일단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부채를 이제 막 열심히 늘리는 국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미국은 다 감당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어려워서 자, 그렇게 추정하기 좀 어렵고 저희는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 스프레드로 보는데 지금 뭐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 레벨보다는 시장이 지금 보고 있는 이자의 수준을 보면 거의 2011년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요. 네. 2011년 물가가 4.05 연간으로 4.1 정도였으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프라이싱을 해서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잠재 성장률은 아래쪽에 있고 정부 부채는 더 많고 그러면 분명히 생각 건데 지금 시장이 프라이싱한 금리는 분명히 한국 정부도 그리고 한국의 가게도 기업도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버텨내기 쉬운 정도의 레벨은 아닐 거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미 시장 프라이싱이 거기까지는 갔는데 그때보다 체력이 훨씬 낮아져 있다면 당연히 민도 관도 힘든 레벨인 것 강하게 같아요. 나가긴 좀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정부도 정부지만 한국은 가계부채가 지금 사실 증가 속도가 최근 2년간 가팔랐잖아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가계부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국이 생각보다 체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DSR 규제가 탄탄하다고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인데, 그냥 월세 살래 빚 내서 집 살래 비교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집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빌리면 지금 월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좀 지나면은 최고 금리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네요. 아니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7%는 최고 금리니까 뭐 당장 내가 빌린다고 하더라도 뭐 보통 5, 6%는 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차주여도. 그러면은 10억을 빌리면은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이자로 보내는 건데 그러면은 월세가 거의 400만 원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서울 웬만한 아파트 가가지고 월세를 비교해 보면 아니 이게 월세가 더 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세랑 아파트 가격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월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지금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월세가 이제 왜 오르냐? 뭐 상대적으로 임대차법 영향도 있고 최근에 금리가 오르는 것도 제가 보기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 크레딧의 이슈라기보다는 경기의 이슈가 되는 거죠. 한국이 월세가 이렇게 비싸지고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연끌해서 빚은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거를 보통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나 기업 부채에 비해서 당뇨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나 기업 부채는 급성이야. 응급실을 가서 죽든지 살든지 해요. 그런데 가계 부채는 당뇨병입니다. 안 죽어. 네. 이제 강남 아줌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당뇨병이랍니다. 아, 네, 죽지도 않고 계속 병수발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 가계 부채가 최근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 부담이 크니까 소비를 못하고 이게 계속 당뇨병처럼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한국의 어떤 크레딧 이슈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계속 사람을 그냥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조곤조곤. 조곤조곤 괴롭히는. 괴롭힐 그 수는 리스크가 있지만 죽진 않고 큰 일은 안 난다. 더 안 좋을 걸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막 예. 가계부채 얘기가 나온 지가 진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그렇죠. 지났는데 2006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놈의 네. 파이어세일 나오고 네. 막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말씀하셨던 대로 하는 보고서에서 나와요. 어차피 우량차주 흔히 말하는 4, 5분위에 계신 분들이 그 주담대 거의 다 80% 이상 차지하고 계시고 고소득자가 다 심지어 대부분이죠. 코로나에 가계부채 엄청 늘었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는 금융안정 보고서 보시면 코로나 있는 동안
저소득 차주의 가계부채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늘었다라고 하는 증분만 보는데 그 증분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고소득 차주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런 논리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짜 발목에 무거운 추 하나 달고 있는 거죠. 추가 좀 무거워지는 정도. 네. 사실 2008년에 이성태 총재가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었거든요. 네. 이난 직전에. 그때도 비슷한 얘기 했었습니다. 저는 건설 에너지 할 때니까 너무 기억나요.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때랑 되게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10몇 년, 14년이 지났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짜 당뇨도 그런 당뇨가 없죠. 그거를 이제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이 가계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거든요. 네. 그걸로 이제 어떤 부동산의 장기 사이클을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미 전고점을 넘었어요. 얘는 이미 2020년에 넘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가 전고점이었는데 지금 그때를 이미 훨씬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 집값이 소득 대비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럼 이거는 분명히 맞고 그럼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수로서. 그럼 이자 부담도 이렇게 많이 물면서 집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집값이 계속 올라주면 다행인데 집이라는 게 살 사람이 있어야 오르는 거지. 사람들이 부담이 이렇게 큰데 소득 대비해서의 집값이 싸면은 뭐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더 빚을 내서 살 거냐. 그래서 이번에 뭐 DSR은 안 풀어주고 뭐 LTV는 풀어준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뭐 그거 하면 뭐 가계부채 또 늘어나서 문제예요 이러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까? 네. 크게 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막 크게 안 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켓 상황 자체가 네.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이미 워낙 높은 수준이어서 그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대출이 양은 많아졌지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증가율도 이제는 좀 둔화될 거라는 전망을 두 분 비슷하게 해주시는 거죠. 네. 반면에 지금 이제 신흥국으로 가서 보면 신흥국은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국가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스리랑카도 말씀하셨는데요. 신흥국 시장은 요즘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2018년에도 그랬어요. 18년에도 연준이 금리 4번 올린다고 하고 QT한다고 하니까 뭐 그때 기억하시는 아르헨티나 디폴트,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결국은 항상 이러면 가장 약한 연결고리부터 깨져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전 이것이 전이 돼서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점점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갈 때 이제는 진짜 한계 기업, 한계 국가 애들한테는 진짜 목에 차는 금리 레벨까지 저희가 왔다라는 증거라고 보고 그냥 뭐 원유 순수입 국가고 외자 조달 많고 이런 애들이 당연히 지금 엄청난 긴축 압박을 받고 있겠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것 때문에 글로벌 크레딧 뭐 이렇게 너무 작은 국가니까.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약한 연결고리부터는 힘들어지고 있다. 흔히 말하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얘기했던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어쨌든 천천히 시차를 두고 조금씩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방증 정도로 저는 보는 것이지 이것이 뭔가 중요한 트리거라고 보진 않아요. 저희가 어차피 연준이 가고자 하는 길에 가는 길에 그냥 점 정도라고 봐요. 그 점은 그냥 연준이 이렇게 가는 거로 진짜 가고 있구나. 이 정도 증거? 그걸 가지고 뭐 저희가 뭔가 침소봉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약간 중국의 빅픽처가 아닌가.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중국이 이제 돈 빌려주고 네. 우리나라 지금 사채업자가 돈 빌려준 다음에 집 뺏는 거. 그런 경우가 과거에 꽤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스리랑카도 중국에서 빌린 돈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그 부채들이 최근에 이제 잘 안 갚아졌던 게 있고 뭐 사실 사례가 이미 있죠. 스리랑카가 뭐 항구 같은 거 하나 짓다가 이제 디폴트 나서 못 갚겠다고 하니까 이제 중국이 그냥 운영권을 네. 뭐 100년 동안 뺏은 거지 사실은. 그런 식의 이제 빅픽처를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많이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이제 이번 거는 뭐 스리랑카가 이제 관광업이 좀 비중이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많이 이제 어지러워지는 쪽으로 이제 갔는데 약간 뒤에서는 중국이 좀 미소 지으면서 이런 나라가 앞으로 좀 몇 개 더 나오면 네. 몇 개 더 쓱싹쓱싹 하면서 냠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뒤에서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의 빅픽처지 연쇄적으로 뭐 신흥국 위기 이렇게는 안 보시는 몇 그렇게 개는 보진 더 않고요. 나올 수 있지만 네. 그냥 다만 이제 그 유가 수입 많은 나라
네. 예, 그런 나라가 이제 경상수지 면에서 좀 안 좋지 않냐 그렇게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사실 늘 보면은 문제가 되는 나라들이 뭐 터키, 브라질, 뭐 러시아, 뭐 남아공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러시아는 뭐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의외로 터키하고 브라질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의외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상품들을 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쟤들 그러면은 그거 어쨌든 다른 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브라질이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18년도처럼 선진국들이 강하게 긴축할 때는 그러니까 원유 순식 국가들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지금 환율도 올해 좀 많이 지금 원화가 약해져 있는 건데 환율 전망은 또 어떤 식으로 보시나요? 그럼 이제 금리도 이렇게 크게 요동치고 왔으면 이제 환율도 좀 이제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더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환율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환율이란 건 교환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나라만 보면 안 되고 그 가령 $1다. 그럼 이제 한국과 미국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망한다. 뭐 둘이 같이 망하면 환율이 오르겠지. 오르는데 예, 보통 이제 교환비로 봤을 때 같이 망한다.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환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올해는 특히 올해 그리고 작년 올해 동안에 좀 강달러를 이제 봤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부양의 모멘텀이 다른 나라 대비 훨씬 강했다. 재정, 통화. 재정은 뭐 GDP의 25% 정도를 썼지 않습니까? 통화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미국의 성장이 이제 클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통화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 성장. 절대 성장 아닙니다. 그 환율은 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 성장이 높은 나라가 강해진다. 이거예요. 그동안 미국이었죠. 근데 미국 다 끝났잖아요. 걷어들이고 있고. 그러면 상대 성장은 앞으로 망가지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상대 성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저희가 양자 간의 이제 갭을 보면 환율을 늘 선행하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대략 저는 올해 중으로 연준이 이제 5월 달에 아까 상당히 강력한 긴축을 이제 개시를 할 텐데 시장은 이미 반영이 됐고 악재가 노출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조심스럽지만 대략 한 1230원 전후면 그러니까 맥스 1250원 정도면 다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저희들의 좀 공식적인 전망입니다. 네. 강승원 위원님. 사실 저희도 이제 외환 담당자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저희 하우스 뷰 안에서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도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경제 모멘텀 격차가 가장 클 때, 그리고 통화 정책에 관한 강도가 가장 클 때가 아마도 2분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원화 환산 유가로 보면 어쨌든 3월에 고점이고 좀 많이 내려와서 흔히 말하는 원화 약세로 인한 한국의 어떤 데미지도 어쨌든 가장 힘든 문턱은 넘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를 채팅창에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 혹시 두 분 중에 어느 분 답변해 주실 수 엔화요?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니, 네. 엔화를 어떻게 거래하시나? 엔화가 요즘 핫하죠. 왜냐하면 네. 거의 20년 내 최고치까지 네. 올라갔을 네. 엔 달러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핫한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코어 CPI를 보면 일본만 떨어져요. 네. 코어, 그러니까 네. 그냥 이제 명목 헤드라인 CPI는 일본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어 CPI는 일본은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의 갭이 벌어지면서 네. 엔화 약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엔화 약세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이라고 봐야 되고, 특히 구로다 총재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엔 약세가 계속 20년 내 최고치까지 환율이 이제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일본에서의 이제 와타나베 부인들은 열심히 엔을 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다시 환율이 떨어질 거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일본 내측에 있는 분들도 약간 엔 강세 쪽 베팅들이 일본 내에서는 있어요. 단 일본 외에서는 이거 결국 통화정책 다이버전스고 엔 약세 그냥 밀어붙이자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과 타이밍상 비슷합니다. 아마 5월이 지나면 미국의 물가 압력이 피크아웃하고 그래야 될 텐데 피크아웃하고 미국의 강력한 통화 정책이 악재가 다 노출이 되고 나면 아마 미국이 더 강력한 긴축을 하기 전에는 달러의 강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강세가 짧게 보면 작년 6월부터 시작됐고 좀 길게 보면 작년 초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럼 벌써 거의 1년 반 정도가 달러가 강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클이 대략 통화정책 면에서는 저는 좀 마무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특히 연준 인사들 간의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미묘한 그 의견 차이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러 이사나 블라드는 너무 세게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세게 얘기는 분명히 하는데 약간 경기 얘기도 좀 하고, 너무 세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고용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이게 아직은 좀 월러 이사나 뭐 블라드 총재가 좀 소수 의견인 것 같아, 내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이겼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겨가지고 계속 연준이 강한 긴축으로 갔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특히 물가 모멘텀이 약해지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아마 달러 N이 맞죠, 사실은. 달러 N 환율도 지금 126인데 대략 요 언저리에서 고점을 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네. 환율은 다 조심스럽습니다. 환율은 뭐 당연히 조심스럽죠. 사실 뭐 네. 저희가 뭐 조심스러운데. 답을 딱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럼요. 네. 이게 지금 뭐 누구 총재가 갑자기 정책을 바뀔 것도 아니고, 네. 그동안의 정책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현재 물가의 흐름을 봐서는 아마도 달러 N이 서서히 고점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시기는 5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분기에 굉장히 극단적인 변동성과 이 극으로 어디까지 가냐 하는 걸 계속 한 번 더 가고 달러도 그렇고 뭐 엔화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뭐 이런 방향으로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5월이면 좀 고점 찍고 좀 정상화, 다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을지, 네, 두 분 말씀대로 되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채권 쪽은 정말 힘들었고요. 네. 주식 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었지만 최근에 반등 났다 다시 또 빠지고 있는 네. 흐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금리 좀 안정되면은 주식도 괜찮아진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셔서, 네. 주식 하시는 분도 저한테 금리를 엄청 물어보시는데 부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승원 팀장님, 네, 오늘 말씀을 혼자 나오셨을 때보다 많이 못하셔서 두 분 모두 마찬가지신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짧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지금 1분기 때 채권 시장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역사적으로 가장 힘든 장을 왜 보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제 논리에서 뭐가 제가 틀렸기 때문에 고점이 뚫려서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결국은 아무래도 모든 채권쟁이들이 중앙은행을 전망할 때 설마 중앙은행이 의도를 갖고 경기 침체를 유도하진 않겠지, 선이라는 금도라는 게 있어 였는데, 파월이 정말 볼컷처럼 할까? 그렇게는 안 갈 거야. 볼컷까지 가는 게 바텀라인에 봤었는데 그거를 깨고 갔던 게 파월이었거든요. 네. 결국은 경기를 꺾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라는 콜을 한 거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9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압축적이고 강한 긴축을 해서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올해 2분기예요. 그래서 사실 채권시장 입장에서 오히려 1분기 때 이렇게 개박살이 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기에 대한 하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도 오히려 2분기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분들께 조금 2분기에는 조금은 우리가 다독임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금리가 빠지는 게 할인율이 빠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왜 빠지냐? 성장에 대한 고민 때문에 빠지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 투자자 분들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과거에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근 40년 동안 보면, 힘들은 다음에 어땠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금리가 사실 그 전보다 더 빠졌던 경우가 결국은 다시 이제 왔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사랑하는데 왜 보내줘? 근데 생각해보면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물가를 잡으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얘가 날 사랑한다는데 나를 이렇게 기다리면 때리네. 되겠네요. 예. 이렇게 때리네. 보이는 때까지. 근데 그 때리는 게 알고 보면은 나 잘 되라고 네. 때리는 그런 거야. 그래서 채권 금리는 좀 이제 힘든 시기를 좀 넘어가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주식 중심으로 이제 하시니까 금리가 불안한 시기가 조만간 저희는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디 주식 쪽도 그런 면에서는 좀 금리만 너무 보는 시장이 좀 조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오늘 금통위가 있어서 안 그래도 바쁘시고 힘드신 날이셨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의 채권 전략 파트장님과 강승원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책임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